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상하원 연설 등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이동했는데요. 보스턴에서는 MIT 석학과의 대담, 하버드대 연설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했는데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연설 주제였으며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유를 키워드로 또 43분간 영어로 미국 상하원 연설도 했는데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함께해온 자유의 여정을 돌아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돋움할 때라는 데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습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대본에 없던 애드리브도 선보였는데요. BTS가 나보다 백악관에 먼저 왔지만 의회는 내가 먼저 왔다고 말하면서 장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답니다. 네. 정상회담의 꽃은 공동성명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친 후 8페이지 분량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한미동맹의 역할이 확장이라는 개념에 맞춰 글로벌에서 지역, 양자협력 구도에 따른 동맹의 역할이 서술되었습니다. 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3국 협력 심화에 발맞추며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맞서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에 핵 공격 때는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핵자산 등으로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별도의 문건인 워싱턴 선언으로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동 성명이 아니라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특히 한국형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 실행을 위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북한의 핵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와 한미 양국의 범정부 핵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양국이 재확인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자체 핵 무장론은 힘을 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합의한 핵 협의 그룹, 이것이 어떤 성격이냐 이걸 두고 한미 간의 해석의 차이도 좀 있었죠. 네, 핵 협의 그룹 해석을 두고 엇갈리면서 동상이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됐는데요.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6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 공유의 의미를 두고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자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바로 다음 날인 27일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아하. 외교 무대에서 사실 공동성명과 선언의 구체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이 일종의 합의의 기술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핵 우산 확대와 핵 공유는 엄연히 다른 차원이고 그렇죠. 미국과 나토도 1966년 핵 공유 협의 기구인 핵 기획 그룹을 만들어 핵무기를 공동 관리하고 운용 계획도 함께 논의하지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핵 공유 논란에 대해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식 핵 공유지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김태우 차장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번 국빈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즉석 노래 이것도 화제가 됐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깜짝 열창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찬장에 참석한 뮤지컬 배우들이 앙코르 곡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자 윤 대통령에게 아메리칸 파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라고 들었다라며 노래 한 소절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의 애창곡이자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세상을 떠난 장남 보 바이든과도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노래가 끝나자 돈 맥클린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로 건넸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부른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 당신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글을 공유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도 트위터로 해당 글을 공유하며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 내용을 두고 이때 아닌 주어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주어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었죠. 예, 지난 24일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게 된 배경을 설명한 대목이 논란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들, 즉 일본인들이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주체에 대해서 일본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었는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주체가 일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며 해당 발언의 주체가 윤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유상범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네. 자, 국회 소식으로 지난번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죠? 예. 의료계 직역 간 첨예와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간호법 문구가 병원 밖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는 이유로 다음 달 의료계 총파업 참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건인데요.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 종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는데요.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라 미국에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랐죠? 예, 간호법과 함께 그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로 최대 180일이 걸리는 국회 소관 상임위와 60일까지 걸릴 수 있는 본회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8개월 뒤 늦어도 이제 올해 말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두 개의 특검이 연말 전국을 좌우할 최대의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은 현재 검찰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향후에 내년 총선까지도 해당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관련 없이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달아 이어지자 정부가 지난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서민 임차 주택이면서 전세 사기 의도가 있고 또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한해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또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내에서 전액 처리 대출도 제공하고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기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제정되며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심사를 시작했고 해당 특별법은 5월 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예.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광훈 의원이 당선됐어요. 예, 전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3선의 박광훈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169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의원과 맞붙어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으로 득표했습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는 통상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비이재명계인 박 의원에게 표가 대거 쏠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남 해남 출신의 박 의원은 광주상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MBC에 입사해 도쿄 특파원과 보도국장, 앵커 등을 거친 뒤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정에 공천을 받은 뒤 내리 3선을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는 수석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 그리고 이낙연 대선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친낙연계로 분류됩니다. 당초에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팽팽하게 접전을 펼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비명계인 박광훈 의원의 당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에 대한 견제 성격이 담겼다는 해석이 큰데요. 박 의원은 당선 후 수락연설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한없이 겸허해야 할 이유라며 의원총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예. 이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현 지도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반감도 박 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민주당 꼼수 탈당 비판을 초래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이거로 당내가 시끌시끌하죠. 예, 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사를 무력화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당시 탈당에 대해 자신의 소신에 따른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라며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법안 처리에 대해 양양자 의원이 공개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에서 야당 몫인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입법을 밀어붙였는데요. 민 의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몫으로 참여해 토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입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민 의원의 복당을 감행시킨 이유는 뭘까요? 내년 총선을 앞둔 친명 지도부의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민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광산을로 광주의 8개 지역구 의석 중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뺀 7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민의원은 7명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친명계 색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친명계 입장에서는 호남의 친명 성향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는 민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민의원은 또 줄곧 자신의 탈당은 정무적인 사안이고 공적인 사안이라고도 강조해 왔습니다. 예. 민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축소는 민주당의 공적 사안으로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부적인 판단이다. 정서적으로나 당 입장에서나 도덕적으로 보면 복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첫 회의를 연다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 가동을 하는데요. 통상 새로 임명된 황정근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의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지만 이딴 설화로 몰이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시작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천하 통일 발언, 제주 4.3은 경 낮은 기념일 등의 논란으로 4월 한 달간 자숙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등의 발언이 논란이 돼서 앞서 당원 200여 명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스스로 조사를 요청한 만큼 윤리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4단계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당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오늘 시작됐죠? 예, 검찰이 오늘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수수 사건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의 주거지와 송 전 대표의 정책연구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는데요. 지난 12일 첫 압수수색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그 불법 정치 자금의 조성과 전달 경로를 살펴보고자 송 전 대표가 2015년에 만든 정책연구소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여의도 사무실과 연구소와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지난 24일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중앙일보의 이창훈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향해 가고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전국에 봄비가 내리며 기온이 아침보다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춘천 17도, 대전, 광주 18도, 부산 19도 안팎으로 내륙은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전국에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5에서 10mm 정도가 더 오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경상권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순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안동이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광주, 부산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많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때문에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에서 시의회 구간 서울역 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차로 역시 부분 통제와 교차 통행이 함께 되고 있어서 주변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후 행진도 예정돼 있고요. 또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에서도 5시부터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미 준비 작업 때문에 서울역 방향으로는 전면 통제 중이라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 신갈에서 수원, 또 기흥동탄에서 안성 쪽으로 긴 구간 정체고요. 기흥동탄 부근과 안성휴게소 각각 5차로에는 사고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권에선 북천안에서 목천, 다시 천안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각각 길게 밀리고요. 이후에는 남청주에서 주검휴게소, 회덕분기점부터 비룡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 이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외교 안보 분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총평해 보신다면? 이번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상징성이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상징성이나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정치적 행사를 보다 중시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양국 한미 간의 현안도 논의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70년 동맹과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이번에 밝혀지고 이번에 그 많은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함께한 국빈 만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상징성 의미가 큰 것이고 미국 상하원 양원 합동으로 의회에서 직접 연설한 거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동맹 70주년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선언에 가장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개괄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은 그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이제 그런 선언 내용인데요.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또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그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안보를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그 말 그대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게 명문화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이 이제 많은 동맹국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단일 국가 한국과 양자 간에 이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 지금 최근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국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그런 논의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미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확장 억제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뜻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장 억제라는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결성한다.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이 확장 억제를 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기제로 이번에 그 형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그 한미가 확장 억제를 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체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EDSCG라고 불리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있고요. 그리고 DSC라고 불리는 한미 억제 전략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이 된 그 NCG라고 불리는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이 한미가 쌍방향, 양방향으로 논의를 심층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협의체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이 뭔가 요구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자신들이 북한 핵을 비롯해서 대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의 일부를 한국과 논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이번에 구성된 NCG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확장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북한 핵에 대응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또 이행을 하는 그런 협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핵 협의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 양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핵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국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첨단 재래식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마치 그러면 인도 태평양에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 한국이 연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 전혀 아니고요. 예. 북한 위협에 대응을 할 때 미국은 핵이 있고 한국은 재래식 전력이 있으니까 핵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이 전력들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 그 결과를 양국 한미 정상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그만큼 논의가 되고 나서도 그 논의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국 정상까지 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인 협의체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그런 방향성과 또 의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정말 이게 이행이 될 건가?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예. 첫 단추는 그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협의체들은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예.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기존의 확장 억제 관련된 전략 협의체들과 차원이 다른 것은 우선 협의 그룹의 이름에부터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명시를 한 거죠. 그렇죠. 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예. 확실히 한미 간의 이 핵에 대한 전력 또 확장 억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겠다. 예.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조금 진일보한 대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제 김태호 제1차장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핵 공유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 대통령실은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핵 공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한미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핵 공유가 뉴클리어 쉐어링인데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당국자는 그것을 딱 사전적 의미, 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한국은 핵을 갖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핵에 대해서 같이 핵을 갖고 있는 국가와는 일종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핵의 모든 사용 결정,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연 이 사람한테 이 핵 단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로 한참 동안 논란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만큼 독자적인 딱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핵은 아무리 밀접한 동맹국이라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는 큰 틀에서 어쨌든 확장 억제라는 게 미국의 핵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자산들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밀접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예. 의미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도 다시 확인한 게 이거 자체가 이번에 형성된 확장 억제의 강화 또 워싱턴 선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의 표현의 좀 차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번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전술 핵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것이 예. 남한에 들어오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둘 다
현실적이질 못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동의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의 예. 핵 전략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그런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미국이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한국의 방어를 책임지고 분명히 하겠다 하는데 한국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핵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정 수준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번 같은 조치를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예. 이것은 결국 미국을 못 믿는다 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도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렇죠. 외교적인 핵 방법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한민국 영토 안에 핵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걸로 이해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예. 명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시점에서 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독자 핵무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 대한민국 영토 내 재배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네. 다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미국의 핵 자산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잘 작전까지 한번 수행해 보겠다라는 약속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의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는 경제 분야 효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상회담 경제 분야를 우선 한번 총평해 보신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122명의 경제인단을 이제 같이 동반한 때는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피해는 좀 피해보자, 좀 덜어보자, 예. 독소 조항은 좀 해소하자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요. 예. 다소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들이 몇 건 있는데요. 예.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은 이번에 한미 간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양해각서 MOU 50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바이오 분야 양국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 23건, 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한 13건, 또 탄소 중립과 이제 기술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13건, 또 콘텐츠 인력 양성 분야, 아마 이제 넷플릭스 같은데요. 예, 예. 한 건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벌고 있는데요. 맞아요. 미국의 주요 3대 기업과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등 이제 세 개 업체와 이제 각각 MOU를 체결한 것을 예.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MOU라는 게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이제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 뭐 앞에 지적하셨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우리 전기차와 관련되고 또 이제 반도체법 우리가 이제 중국에 지금 투자해둔 그런 반도체 회사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제일 많았는데 여기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그 지난해부터 이제 미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칩스법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근데 검토만 1년째 제자리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 역시 뭐 양국 정상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간다라는 방침만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저 개인적으로 미국의 속내는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한국 기업이 1,000억 달러, 133조를 투자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넘버원이다. 예. 유세장마다 홍보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또 10조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 보따리를 풀었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그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공장을 지어야 되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예. 또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형평성을 이제 들어서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을 개정하기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죠. 같은 잣대다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과 충분히 협의 조율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조율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건가요? 거의 좀 적어 보이는 거고요.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까 봐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강화된다 규제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반도체 과학법은 한미가 윈윈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왜 윈윈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 미국 기자 LA타임즈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미국 가면 찾아서 밥 한번 살 생각입니다. 송곳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하는 정책이 동맹국인 한국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얼버무린 윈윈이다? 거죠. 이게 반도체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전제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반도체법으로 미국에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했고 예.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 그래서 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 아마 바이든 행정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에서조차도 칩스법이 동맹국들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반 바이든의 여론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 반도체 관련 법도 뭐 자기네가 세액 공제 같은 걸 해줄 텐데 대신에 기업 기밀까지 내놔라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WTO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혹 데려갔다가 제가 혹 붙이고 왔다. 청구서를 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는 날 외신 보도, 특히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분이 한판 붙을 테니 여기에는 한국 기업 삼성과 SK 하이닉스 동참하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마이크론의 반도체 매출이 빠지면 중국은 분명 한국 업체들한테 SOS 도와달라고 할 거다. 그렇죠. 이걸 한국 기업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팔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를 넘어선 예. 요구고요. 예. 이게 동맹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기업까지 참전시키는 것은 정말로 국제 자유무역 결제 사상에서도 이제 WTO의 대소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좀 아쉬운 게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재선을 선언했거든요. 예. 이런 게 어쩌면 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더 두려운 이유가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트위터로 대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버럭 이제 화를 냈지만 그 위에 좀 유야무야가 되었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는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하원에서 상원을 통과시키고 IRA나 칩스법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에는 고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수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당히 우리가 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법률로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걸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법률들이 WTO에 위배되면 우리가 제가 질문한 핵심은 강하게 나가서 WTO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분야만큼은 전 세계에서 D램과 랜드 플래시를 우리나라가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피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논의가 물밑에서라도 이루어졌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고요. 예. 지금 사실은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그나마 이제 이 머스크가 요청해서 우리나라와 이제 좀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 예. 좀 이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좀 건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이런 전기차 공장 해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진짜 공장이 우리에 들어와서 예.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와야 되고요. 예. 또 하나가 우리가 부족한 게 이제 항공 이제 우주 기술 분야일 텐데 예. 이런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항공 우주 기술은 이 산업은 굉장히 폐쇄성이 있고 남들과 협력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좀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좀 유도가 되면 그나마 좀 예. 이 이익의 균형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인철 소장 오늘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 당장 미국의 어찌 보면 좀 국제 질서에 위배되는 조치로 당장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다만 앞으로 미국하고 뭐 MOU 50건 등등 포함해서 좀 잘해봅시다. 논의는 좀 더 진행시켜 봅시다 정도만 받아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에 참여할지 또 50건의 MOU 중에 몇 건이 구체화될지 이건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사실은 저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반도체거든요. 예. 근데 매우 외환이에요. 반도체 부진, 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실적은 최악이고요. 예. 여기다 이제 미국의 칩스법, 이 독소 조항들, 미국의 공장 지어도 보조금을 받게 되면 초과이익 공유해야 되고요. 예. 기업 비밀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투자는 제한하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네. 기업 혼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중 고래 싸움에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이 불거져도 한국산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 예. 이 한국산 빠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 품질 면에서 기업도 이제 초격차를 벌이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의 이제 먹거리 전쟁으로 굉장히 결부되다 보니까 네.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이 기술 격차를 벌이는 것부터 탈중국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너무 올인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기업에게 맡길 수 없다. 반도체 같은 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는 외교적으로 못 풀었군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